안녕하세요. 오늘은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은 어떤 지식을 얻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순수하게 재미로 읽은 책이고요. 책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저는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수컷 침팬지가 누구를 이제 때리려고 괴롭히려고 하자 중간에 나이든 암컷 침팬지인 마마가 그거를 중재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굉장히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재밌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고 또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기보다 인상 깊은 구절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들을 자유롭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견종들마다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물론 같은 견종들이라고 해서 100% 무조건 성격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러하다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말티즈는 참지 않고 시추는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고 진돗개는 깔끔한 성격이고 치와와는 약간 예민하다 뭐 그런 정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사람들을 보면은 큰 강아지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타고난 어떤 기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유전적 기질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컨대 이제 타고나길 충성된 성격을 가진 사람은 10중 8구 그 성격을 유지한 채 가족이든 직장이든 자기가 속한 소속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성격이 어떻게 말하면 좀 지랄 맞다 싶은 사람들은 또 대개가 그런 기질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강아지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숭이들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좀 더 진화된 발달된 뇌를 가진 원숭이가 옷을 잘 차려입고 걸어다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동물과 인간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물들과 유사한 점이 인간에게는 분명히 있고 동물들의 그러한 점들을 보다 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인간에 대해서도 더 잘 깨닫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자가 강조하듯이 이 책의 논점은 정치 지도자나 침팬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침팬지 사이에 근본적인 유사성을 주장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성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프란스 드발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고요. 이 프란스 드발은 지난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진화경제학이나 열역학 경제학 등을 비판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경제학은 인간에 관한 학문인데 생물학이나 물리학을 그대로 이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인데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입자로 에너지로 환원시켜서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 어떤 물리적 환경에 처해져서 살아가는 것은 또 틀림이 없으니까요. 또 인간이 동물적인 행위를 한다기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의 사고나 문화를 구축하기도 하기 때문에 생물학으로 인간 사회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떤 장면에서는 분명히 동물 차원의 행동을 인간이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학문의 교차점 속에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서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대로 처리를 하고 또 거기서 통찰력을 얻고 또 유사하지 않은 것들은 다른 것으로 처리를 해서 오류나 오해를 방지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책의 저자인 프란스 드발은 동물행동학자입니다. 그리고 동물행동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동학이란 동물의 행동을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1930년대 콜라드 로렌츠와 니코 팀버겐의 영향으로 생겨난 이 학문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다. 동물행동학과 동물심리학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동물행동학이 어디까지나 자연 환경에서 또는 적어도 가능한 자연적인 조건에서의 자발적인 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동물행동학자들은 물론 실험도 하지만 야외 조사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강한 관찰자라야 한다. 이 책의 내용도 네덜란드 아른험 동물원의 침팬지들을 관찰한 결과물입니다. 지난번 살펴본 책 센스 앤 넌센스에서는 이 동물행동학이 사회생물학에 가려져 빛을 잃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동학과 사회생물학 그리고 이 침팬지 폴리틱스에 대한 정확한 학계의 논의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 단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침팬지의 어떠한 행동들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감상 위주로 다루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라는 것이 보통은 문화에 속하는 어떤 행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굉장히 동물적인 행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침팬지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사를 한다. 그러나 내가 인용부호를 붙여 인사라고 하는 경우는 낮은 신음소리를 동반하는 복종적인 것을 지칭한다. 이에루는 자신이 1인자였을 때 절대 이 같은 낮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고 대신 집단 내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자주 그 인사를 받았다. 인사 중단은 아른험 집단에서 우열이 역전되는 경우에 어김없이 관찰되었다. 연예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풀 때 인사와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후배가 인사를 잘 안 했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불러서 야 기본적인 거는 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들은 엄청 많고요. 후배 연예인들이 앨범이 나오면 선배 가수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앨범을 건네고 이런 것 친교 행위로 보던 권력 행위로 보던 굉장히 근원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를 발전시키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침팬지들조차 사회적인 위치를 계속 표시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진심만 갖고 있어서는 상대방이 모르는 것 이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침팬지도 그러한데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같은 데서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티를 열심히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한데 그 실력에 대한 사회적인 혹은 객관적인 표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침팬지 폴리틱스를 보면서 가장 의외였던 점은요.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침팬지가 꼭 1인자로 군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약한 침팬지가 다른 침팬지와 연합해서 강한 침팬지를 공격하여 1인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좀 의외였습니다. 침팬지의 사회적 관계는 육체적 우세와 열세를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침팬지 사회에서는 흔한 일인 것 같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요. 디스커버리의 전사 유인원들의 진화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깡패처럼 구는 침팬지가 여러 침팬지들의 공격을 받고 결국 죽게 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사촌인 침팬지 또한 사회적 과정에서 허세, 연합, 고립 전략들을 구사한다는 점을 볼 때 이들도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수컷들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에루는 한때 권력자였던 늙은 침팬지입니다. 노회한 정치인이 떠오르는 그런 성격의 침팬지입니다. 반면에 젊고 육체적인 힘이 전성기에 이르렀던 수컷 침팬지들 라윗과 니키는 번갈아가면서 한때 1인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침팬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먼저 라윗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에룬과 니키가 연합을 이루어서 라윗을 공격하게 됩니다. 라윗은 손발 및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라윗이 죽은 다음에는 이에룬은 더 어린 단디와 연합해서 다시 니키에게 맞서게 됩니다. 이 니키 역시 침팬지들의 공격을 받아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이렇게 보듯이 침팬지들도 권력 투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연합 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별 침팬지의 무력과는 별도로 말이죠. 이 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어떤 단체나 다 그런 데서도 정치적인 모습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좀 유치하고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고고하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의 생각이 같지는 않단 말이죠. 누구는 타고나길 좀 더 권력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어떤 다짐을 해서 좀 더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몫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 결국은 각자가 판단해야겠습니다. 나도 여기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줄도 서고 세력도 만들고 멘토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행위가 싫다면 최소한 나는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떠한 경쟁력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테이커, 이 착취자의 전략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베푸는 사람의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새를 노리는 고양이는 마지막 점프를 계산해야만 한다. 우리는 대개 고양이의 계산을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나는 우리 자신의 전략도 대체로 이와 아주 유사한 직관적인 계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계산은 경험에 기초하고 있고 상당량의 지능이 요구되지만 꼭 의식을 통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침팬지들도 의식적으로 자신의 전략을 계획하지 않고도 자신의 지능과 경험을 사용해 이성적인 행동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 배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어떤 전략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책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나 이론 등이 도움은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실제 적용을 꼭 책의 내용을 따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진짜 이 상황, 그 생각에 몰입하면 꼭 이론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해답을 내놓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기반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러하다고 느끼면 상대방도 그러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것이 마케팅이나 전략의 기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지 않는 것은 실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스스로의 내면의 어떤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혹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안 좋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보통의 감정과 기질 그리고 이성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에게서 남을 대할 수 있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으로 음식점에 가서 청결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팔 때는 먼지 한 톨 없이 가게를 깨끗이 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백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본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는 해야겠지만 본인이 보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과 감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보통 사람에게 맞는 전략은 자신에게 충실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침팬지들은 유연한 뇌를 갖고 태어납니다. 바우터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테펄은 집단에서 어미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집단에서 새끼를 능숙하게 키운 최초의 암놈으로서 다른 암놈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이다. 침팬지에게는 본보기가 필요하다. 고양이나 새들과 달리 침팬지들은 새끼를 돌보기 위한 적절한 지식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 테펄은 다른 동물원에서 얻은 지식을 여기서 활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패트리샤 처칠랜드의 책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영리한 뇌는 필연적으로 어릴 때는 유연하고 미성숙한 뇌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 태어나자마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뇌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미 어떤 정보들이 세팅이 된 채 태어난다는 말이고 그 말인 즉슨 환경이 변하면 적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논지하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의 뇌는 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뇌이고 어릴 때는 그만큼 더 유연하고 미성숙한 뇌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야말로 교육과 학습이 중요한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책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주변의 이모, 삼촌, 이웃집 사람들이 그 어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북극 늑대에 관한 BBC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이 새끼 늑대들에 대한 접근을 어미와 누나 늑대에만 허락이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미가 이 누나 늑대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확실치는 않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이 침팬지들도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 거기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토대에서 기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몸, 유전자라고 했던 갖고 태어난 것이라고 했던 어떤 생물학적인 기반들, 그런 토대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몸과 영혼 혹은 정신 중에서 이 후자의 영혼, 정신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성향이 어떠하든 의지로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인간은 육체이기보다는 영혼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도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타 강사들이 공부는 유전이다라는 말도 하고요. 노력도 유전이다라는 말도 이미 많이 퍼져 있고요. 물론 너무 인간이 동물적이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흐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화, 도덕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타고난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갈 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몸을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몸의 중요성을 알고 좀 더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팬지 폴리틱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책, 뭐 동물행동학이나 사회생물학,
뭐 나아가 행동경제학, 진화경제학, 사회심리학 등등의 주장들을 읽으면서 여러 교훈들을 얻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누구를 착취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최소한 이런 책을 읽어야 나 스스로를 그런 시도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교훈들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은 활용할 거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진실과 진심의 기초에서 약간의 테크닉을 부린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팬지 폴리틱스 제 개인적인 감상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금방 읽으실 수 있고 또 재미도 있는 책이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